나는 매일 아침 6시 40분에 교문을 열었습니다. 평양 랑랑구역 제3소학교. 300명이 다니는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학교였고 나는 그곳에서 15년째 교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운동장에 줄을 섰고 나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들리는 국기계 안가, 펄럭이는 깃발, 그리고 300쌍의 눈동자. 나는 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 집에서 밥을 먹었는지, 부모님과 싸웠는지, 몸이 아픈지. 오늘도 나는 단상에서 아이들을 천천히 훑어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다들 밥 먹고 왔나 보구나. 좋아.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나도 따라 웃었고 조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그날 오후 교무실 문이 열리며 4학년 담임 김양숙 선생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손에는 학생 명부를 쥐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번 달에만 3명이 안 나왔습니다. 부모님 연락도 안 되고요. 나는 명부를 받아들었습니다. 박철수, 이명숙, 최강일. 3명 모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출석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3명이 사라졌다는 말은 곧 3가정이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명부를 덮으며 김양숙 선생에게 말했습니다. 명부에서 빼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김양숙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학교를 나서며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텅 빈 운동장에는 바람만 불었고 철봉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예전에는 이 시간에도 아이들이 남아서 놀았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운동장이 이렇게 조용해진 게. 그리고 그 답은 묻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보이부 지도원 박철균이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크 소리는 예의 바른 듯 했지만 그 뒤에 숨은 무게는 달랐습니다. 나는 차를 준비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박철균은 사무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벽에 걸린 학급 사진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그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내게 물었습니다. 교장 동무, 올해 졸업 예정이 몇 명이요? 32명입니다. 32명. 그는 품 안에서 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나는 그 소리를 듣는 동안 차를 따르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교장 동무, 이 아이들 숫자가 너무 많소. 숫자가 많다고?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표정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한 학급에 12명입니다. 이건 관리 대상이요. 교장 동무. 관리 대상. 그 말은 곧 통제와 분리를 의미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선별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30명을 무사히 졸업시키려던 내 소박한 욕망은 이제 체제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도원 동무,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시간을 주시면. 시간은 이미 지났소. 박철규는 수첩을 덮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명단을 정리하시오. 누가 남고 누가 가야 하는지.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책상 위에 놓인 졸업 명부를 바라봤습니다. 32개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중 12개의 이름 옆에는 이미 작은 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남고 누가 가야 하는지 나는 명부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한 명도 놓칠 수 없다. 설령 그것이 교장이라는 이름을 내려놓는 일이라 해도 나는 어른이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창밖으로 평양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불가능한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나는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무실에 모든 학생 기록처를 펼쳐놓고 밤을 새웠습니다. 4학년 두 반의 명부를 섞고 부모 현황란을 다시 작성하고 별표가 그려진 12개의 이름을 6개 학급으로 분산시켰습니다. 흩어놓으면 눈에 덜 띈다. 나는 더 이상 교장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자였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규정을 어기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4학년 담임 2명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급 편성을 다시 합니다. 오늘부터 출석부는 새 걸로 쓰세요. 김양숙 선생이 물었습니다. 보이부에서 뭐라고 하면 어쩌십니까? 제가 책임집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라는 걸. 그날 오후 나는 위험한 질문을 자주 하는 아이셋을 직접 불렀습니다. 박철수, 이명숙, 최강일. 세 아이는 내 사무실 앞에 나란히 섰고 나는 문을 닫은 뒤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다만 지금은 질문을 하면 안 되는 시기야. 왜요? 질문이 위험해졌으니까. 세 아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입 다무는 게 살아남는 거야. 알겠니?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장마당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밀수선 연결책이라는 소문이 있던 사람. 이제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나는 수첩을 펼치고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한정이라고 합니다. 10년 전에 장마당에서.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명을 움직여야 합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만납시다. 사흘 뒤 나는 해상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최동수. 50대 중반쯤 보이는 사내는 구석 자리에 앉아 국수를 먹고 있었고 나를 보자 고개로 맞은편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았고 그는 국수를 다 먹은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30명이라고 하셨죠? 네. 학생들입니까? 소학교 졸업반입니다. 최동수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학생 30이면 군대 하나요.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30명을 한 번에 움직인다는 건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작전이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비며 물었습니다. 돈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다. 집 한 채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명예도 드리겠습니다. 교장 15년 했습니다.
그 이름값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동수는 나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회의와 흥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군가는 어른이어야 하니까요. 그는 담배를 다시 한 대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고 연기를 내뿜고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 드리겠습니다. 한 달 안에 모든 걸 준비하십시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아이들 명단, 출발 시간표, 그리고 각오. 최동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한 명이라도 흔들리면 전부 끝입니다. 30명 전부가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식당을 나갔고 나는 혼자 남아 식은 국물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산과 들 그리고 강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 땅을 곧 떠나게 되겠구나.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서랍을 열어 집 문서를 꺼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이었고 내가 평생 지켜온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서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아이들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나는 학교 졸업 명부를 펼쳤습니다. 32개의 이름. 나는 그중 30개의 이름을 새 종이에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이제 나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집도 명예도 교장이라는 이름도. 대신 나는 30명을 움직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얻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졸업명부, 학생 기록, 그리고 15년 동안 모아온 사진들. 모든 것을 서랍 깊숙이 넣고 자물쇠를 채우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박철균이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봤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새벽에 교장 동무집으로 차가 갑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내 책상 앞으로 걸어와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명단 제출하지 않았던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철규는 품에서 담배를 꺼내 하나를 입에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고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그는 물었습니다. 왜 하필 교장 동무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어른이어야 하니까요. 어른이라. 박철규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교장 동무 나이 때는 뭔가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아무도 못 지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요? 하지 않으면 어른이 아니니까요. 박철규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나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내일 새벽차는 오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막았으니까. 나는 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돌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장 동무 한 가지만 약속하시오. 그 아이들 꼭 살려내시오. 감사합니다. 감사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나도 한때는 선생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무릎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책상에 손을 짚고 천천히 앉으며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나는 교장실 책상을 마지막으로 닦았습니다. 15년 동안 앉았던 그 자리를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교장 한정희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30명의 아이들과 함께 기차에 올랐습니다. 최동수가 준비한 화물차였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창밖으로 평양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온 교장 한정희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사흘 뒤 우리는 두만강 앞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고 강물 소리만이 어둠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최동수는 우리를 강변 근처 빈집으로 데려갔고 30명의 아이들은 방 안에 숨죽이며 모여 앉았습니다. 나는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눈빛, 창백한 얼굴, 그리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작은 손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강을 건넙니다. 선생님 말만 따라오면 됩니다. 알겠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두려웠습니다. 다만 어른이기에 그 두려움을 숨겨야 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최동수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빈집을 나와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고 건너편에는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까지 가는 겁니다. 소리내지 말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최동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가방 끈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긴 줄처럼 연결된 30명. 나는 그 줄의 맨 앞에 섰고 최동수는 맨 뒤에 섰습니다. 우리는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허리까지 차오르는 순간 뒤에서 작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선생님, 박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봤고 그는 물에 미끄러지며 넘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선생님이 잡았어. 하지만 그 순간 저 멀리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키면 끝이다. 최동수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는 강 한가운데서 얼어붙었습니다. 30명의 아이들은 숨도 쉬지 않는 듯 조용했고 차가운 강물만이 우리 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찰대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박철수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지나가라. 불빛이 우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나는 그제야 숨을 쉬었고 아이들도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갑니다. 천천히.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물은 점점 깊어졌고 아이들의 떨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며 속삭였습니다. 선생님만 보세요. 선생님만.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강 건너편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30명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나는 그 순간 무릎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공포와 안도가 한꺼번에 밀려왔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둘 주저앉기 시작했고 누군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건넜구나. 우리가 건넜구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을 건넌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중국 쪽 국경 마을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길. 최동수는 앞장서며 우리를 이끌었고 나는 뒤에서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새벽 4시쯤 우리는 작은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최동수가 준비해둔 임시 은신처였습니다. 아이들은 바닥에 쓰러지듯 앉았고 나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30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교장이 아닌 한 사람의 어른으로 무너졌습니다. 움막 구석에 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정말로 해냈구나. 박철수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 선생님은 괜찮아. 하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무서웠다는 것을, 선생님도 떨렸다는 것을, 그래도 선생님은 앞에 섰다는 것을. 최동수가 문 밖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차가 우리를 데리러 올 겁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튼을 친 작은 버스 한 대가 움막 앞에 멈춰 섰고 최동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타십시오. 빨리.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좁은 좌석에 둘씩 앉았고 나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뒤에서 이명숙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이 어디예요? 내가 질문할 수 있는 곳이야. 아이들은 조용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세계로 가고 있다는 것을. 버스는 산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우리는 처음으로 자유로운 아침 햇살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평양의 학교, 교장실, 아침 조회, 300명의 아이들. 내가 평생을 지켜온 모든 것들이 이제 강 건너편에 남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북한의 교장 한정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어른이었습니다. 30명의 아이들을 책임지는 어른. 최동수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틀 뒤면 한국 대사관에 도착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점점 높이 떠오르고 있었고 우리는 그 빛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 정착 지원, 그리고 새로운 신분증. 30명의 아이들은 각자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새로운 가정에 배치되었습니다. 나는 서울 근처 작은 도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 석 달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투도, 물가도, 사람들의 표정도. 하지만 나는 적응해야 했습니다. 어른이니까요. 반년이 지나고 나는 야간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북한에서 받은 교장 자격증은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학생이 되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55살의 학생.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탈북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다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북한에서 온 아이들, 중국에서 온 아이들, 모두 낯선 땅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나만의 한글을. 그리고 수학을,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소학교 교장은 아니었지만 나는 여전히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30명이나 데리고 탈북하셨다면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어른이어야 했으니까요. 그게 전부입니까?
소학교에서 배운 건 하나였어요. 많을수록 책임은 더 커진다는 것. 기자는 그 말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센터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박철수도 있었고 이명숙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후회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자가 돌아간 뒤 나는 혼자 운동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소학교 운동장이 떠올랐습니다. 300명의 아이들로 가득했던 그곳. 나는 이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나는 30명을 지켜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원룸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박철균에게 보내는 편지. 비록 그에게 닿지 않을 편지였지만 나는 써야 했습니다. 지도원 동무 30명 모두 무사합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동무도 한때 선생이었다고 하셨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는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교장 한정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선생님이었고 여전히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